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요번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을 연결해서 하자보수 보증금 집행 및 계약 관련 법령과 실무 사례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내용은 세 장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자보수 보증금의 집행 관련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는 집행 관련 실무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보증금을 받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보수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공사 계약 관련해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그거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장 정도로 해서 나누어서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 하자 보증금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에 이제 법에 대해서는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하자 보수 청구 및 이행에 대해서, 하자 보수 보증금의 성격에 대해서, 하자 종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2장 그 실무 사례에 있어서는 보증금의 성격, 청구, 관리, 어떻게 청구하고 받으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공사계약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자 선정 방법, 그리고 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대해서, 요 지침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이게 이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요걸 다 할 수는 없고, 이 중에 이제 입찰에 대한 거, 낙찰에 대한 거, 그 부분만 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집행 관련 법령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느 법으로 강의를 할 거냐, 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택법이 있었는데 그 주택법 중에 중요한 부분을 따로 떼서 공동주택관리법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주택법보다는 주택법의 어떤 문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들, 그리고 집합건물법과 주택법 사이의 어떤 차이. 그런데 여전히 집합건물법이 주택법보다는 상위에 있는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담보책임 기간의 차이, 그에 따른 어떤 법적인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이 그런 어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별도로.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제 주택법을 알아야 될 게 아니고, 당장 현재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는 건물은 주택법을 따르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르는 그런 건물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강의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여러분이 관리하시는 아파트와 다를 수 있어도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걸 아시고, 중요한 부분은 주택법도 같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데는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강의를 드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녹색으로 된 부분이 교재 페이지 수예요. 그래서 보시면서 강의 들으면서 약간 좀 헷갈린다 그러면 그 페이지를 좀 보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1항에 보면 하자담보 책임은 누가 지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있어요. 거기 문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업주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보는 아파트나 집합건물을 지어서 분양한 사람이에요. 분양 계약서 체결한 그 사람이에요.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 책임을 진다. 분양에 따른 담보 책임을 진다. 이제 분양에 따른 담보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그 분양이란 말 안에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분양에 따른 담보 책임은 설계상 하자, 분양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거,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고 변경 시공한 거, 순수한 하자를 다 포함하고 있죠. 다 포함하죠. 분양에 따른 담보 책임이란 말은 분양에 따른 담보 책임을 진다라고 하고, 그 법에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시공자는 누구죠? 사업주체로부터 공사를 위임받은 사람이죠. 그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사업 주체로부터 어떤 일을 위임받았냐에 따라서 위임받은 만큼만 책임진다 그 얘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공자가 설계는 사업 주체가 발주하고 사업 주체가 설계를 다 만들고 시공자는 너네는 공사만 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공사에 따른 담보 책임만 지는 거죠. 예, 그래서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 주체는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서 분양에 대한 담보 책임을 지고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 책임을 진다. 근데 이 시공자가 사업 주체로부터 많은 걸 위임받으면 책임지는 것도 많아지겠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담보 책임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36조 3항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공동주택의 내력 구조부별로 시설 공사별로 1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년이라는 걸 정했어요. 1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10년 범위 내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으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6조 1항을 보면 내력 구조부에 대해서는 10년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력 구조부. 그러니까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내력 구조부는 10년인 거예요. 근데 그 내력 구조부는 뭘 얘기하느냐? 내력 구조부란 내력 구조부, 주요 구조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력 구조부는 당연히 내력 구조부죠. 근데 주요 구조부라는 거는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건축법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법의 내력 구조부를 찾아가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기둥 내력벽 바닥보를 주요 구조부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0년 안에는 기둥 내력벽 바닥보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10년은 기둥 내력벽 바닥보가 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10년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그 별표에 보면 지방공사도 10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0년 하면 기둥 내력벽 바닥보 지방공사 이게 새로 만들어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10년차 하자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공사는 뭘까요? 지방공사는 예를 들어 아파트에 뭐 이렇게 아스팔트라든지 보도블록 치마 이게 지방공사가 아니에요. 지방공사는 기초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그죠? 매트 기초.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죠. 기둥. 그러니까 그 전에 주택법에 의하면 지방공사에 대해서 불명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방공사가 토목공사 아니냐. 뭐 토목공사 2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년. 그런데 기둥이라든지 기둥이 10년인데 기둥을 받치고 있는 기초 내지는 파일이 2년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이 그래서 옛날에 주택법에 의하면 기둥 내력벽은 10년이고 바닥보는 5년이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새로 만든 법에 의하면 기둥 내력벽 바닥보가 다 10년, 지방공사도 10년 이렇게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또 보겠지만 집합건물법과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집합건물법과 어긋났던 거를 이제 일치화시킨 겁니다. 다음에 이제 내력구조별로는 그런데 시설공사별로는 어떠냐? 기타 공사는 어떠냐? 시설공사별로는 2년에서 5년을 정하고 있다. 그래서 별표 사이에서 2년에서 5년을 정하고 있는데 이전 주택법에 의해서는 2년, 5년이 아니고 1년에서 4년이었죠. 1년에서 4년. 그런데 이거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2년, 5년으로 이렇게 다시 1년씩 강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공사별로는 어떻게 되느냐 좀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 이제 1년차 하자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년차 하자. 2년차 하자가 최소 기준이죠. 2년차 하자 내용을 보면 기존의 1년차 하자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도장공사, 미장공사, 수장공사, 도배공사. 이게 다 2년으로 왔습니다. 타일공사가 2년입니다. 타일공사가 2년인 거는 조금 아쉽죠. 그 타일공사의 중요성이라든지 현재 그 공동주택에서 타일 하자가 발생하는 거에 비하면 2년은 조금 짧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부 석공사가 2년입니다.
그래서 석공사는 내부 외부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석공사는 그게 돌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굉장히 중대한 하자가 되죠. 그래서 그걸 5년으로 보내고 내부 석공사는 타일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요즘에 공사 내용을 보면 타일과 석공사가 서로 약간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부 석공사는 2년으로 이렇게 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에 외부에 타일을 붙이는 경우는 이제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타일 많이 붙였었죠, 그죠? 근데 그 타일이 탈락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서 더 이상 이제 외부에 타일을 붙이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타일 공사는 2년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가구공사. 주택법에는 가구공사에 대해서 불명확했습니다. 이 가구공사를 몇 년으로 볼 거냐. 그래서 논란이 많았었죠. 그래서 2년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가전제품도 기존 주택법에서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전제품의 담보책임 기간을 뭐 AS 기간으로 볼 거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2년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3년차 하자. 3년차 하자는 기존에 있던 담보책임 기간 3년차 그대로 유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창호공사, 커튼홀공사, 조경공사. 조경공사는 2년차 했는데 3년차로 늘어났죠. 조경공사. 목공사. 목공사도 불명확했어요. 불명확했는데 여기에 3년차로 이렇게 들어왔고, 단열공사. 이거야말로 불명확했죠. 단열공사. 단열공사가 수정공사냐, 무슨 공사냐, 뭐 헷갈렸어요. 그래서 단열공사를 이번에 명확히 구분해서 3년차로 구분을 했죠. 다음에 이제 급수위생공사, 냉난방공사, 가스공사, 전기전력, 정보통신, 소방공 이런 것들이 다 3년차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5년차 하자. 5년차 하자는 중요한 하자죠. 중요한 하자입니다. 내력구조부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거보다는 낫지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지조성공사. 그동안 토공사가 2년이었죠. 주택법에는 2년이었는데 5년으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토공사, 그리고 여기다 불명확했던 걸 다시 넣습니다. 석축공사, 옹벽공사, 포장공사 이런 것들이 다 5년으로 들어왔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공사. 요거는 뭘까요? 내력구조부가 아닌 철근 콘크리트 공사. 그러니까 아파트 현관 옆에 있는 장애인 램프의 난간 이런 거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긴 한데 내력구조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런 게 이제 5년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적공사. 조적공사를 5년으로 봤습니다. 좀 중요시한 거죠.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조적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지하주차장 이중벽, 기계전기실 외벽, 그죠? 기계전기실 이중벽 같은 경우에 높이가 굉장히 높거든요. 한 6m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조적공사의 하자라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적공사가 5년으로 들어왔다. 외부석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 이런 중요한 것들이 5년 차에 들었다. 그래서 바뀐 공동주택법에 의하면 물론 2년차 하자, 3년차 하자도 중요하지만 2년차, 3년차가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내장에 가깝다면 5년차는 굉장히 중요한 하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5년차 하자를 좀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그전에는 3년차, 주택법에서는 3년차 하자가 중요했죠. 그리고 5년차는 슬래버하고 보의 균열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5년차가 중요한 거죠. 5년차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자가 한 2년 정도 더 담보책임 기간이 길어진 그런 효과가 있다. 내력구조부 10년은 사실 내력구조부 하자는 공동주택이 뭐 무너질 우려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균열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때는 준공하고 나서 4년 반, 그 정도 지났을 때는 하자에 대해서 부쩍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 담보책임 기간을 구조적, 비구조적으로 한번 나눠보자. 그리고 집합건물과 한번 비교해보자. 구조적 하자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에는 당연히 10년이라고 돼 있었죠.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이 집합건물이 바뀌고 나서 주택법이 여전히 있을 때는 주택법은 그렇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법을 새로 만들면서 집합건물법과 동일하게 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구조적 하자도 결국에는 집합건물법과 동일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기산일 이렇게 되는데 언제부터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냐?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별로 없었는데 전용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담보책임 시작기간으로 봅니다. 시작 시점으로. 전유 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경우에는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키를 받은 날이라고 보는 거예요. 키를 받은 날이에요. 미분양되다가 한 2년 후에 분양이 됐다. 그리고 키를 받았다. 그럼 그때부터예요. 내가 키를 먼저 받았는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 그래서 한 6개월 빈집으로 놔뒀다가 그 이후에 들어갔다. 그래서 실입주는 6개월 후에 실입주 한 거다. 그랬을 때도 역시 키를 받은 날. 왜냐하면 키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키를 받게 되면 그 아파트에 대한 관리 책임이 키를 받은 사람한테 넘어오는 거죠. 그렇죠? 창문을 닫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겨울이면 난방을 틀어줘야 되는 거고, 여름이면 창문을 열어서 환기도 시켜야 되고.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게 논란이 많이 됐어요.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키를 받았는데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뭐 곰팡이가 생기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이 하자가 언제부터냐, 누구 책임이냐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전용 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된 날, 분양 전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인도된 날을 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36조 3항에 보면 하자담보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여기 나와 있죠.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건축물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하자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뭐죠? 공사상 잘못. 또 하나는 뭐죠?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 그래서 여기서 그 이제 안전상, 기능상에 대해서는 기술자마다 이견이 별로 없는데 미관상 하자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마다 조금씩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가 미관으로 볼 거냐, 미관상 하자로 볼 거냐, 이게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좀 시점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점상으로. 그래서 여러분 관리하고 계시는 공동주택이 사용 승인일이 언젠가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아마 2013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2013년 이후 2016년 이전에 그 사이에 준공된 거.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는 2015년도에 준공된 거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관리가 있고. 다음에 어떤 아파트는 2016년 8월 10일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이죠. 2년 안에 준공된 아파트. 어느 아파트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이 조금씩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자, 이거 먼저 볼까요? 2013년 6월 18일 이전에 사용 승인된 거. 아마 여기 이제 손을 들라고는 안 하겠는데 여러분 중에 아마 2013년 6월 18일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옛날 주택법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옛날 주택법을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의사결정도 주택법에 나와 있는 의사결정을 따르시면 됩니다. 하자 청구, 하자를 받고 하자를 종결하는 것도 주택법을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문제가 없죠. 2013년 6월 18일 이전에 사용 승인된 집합건물. 2013년 6월 18일이 뭐냐면 집합건물법 시행령이 만들어진 해예요. 날이에요. 시행령에 의해서 집합건물의 담보책임 기간을 세분화한 그런 시행령이 만들어진 날이거든요. 그 이전에 집합건물 담보책임 기간 10년입니다. 여기에 나와 10년. 민법을 따르게 돼 있죠. 자, 2014년 6월 19일 이후에 사용 승인된 아파트. 그러니까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사용 승인됐고 2016년 8월 10일 이전에 사용 승인된 그런 아파트 있죠.
2014년도에 뭐 준공됐다거나 2015년도에 준공됐거나 그런 아파트는 여전히 1년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택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아직 공동주택관리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냥 따르시면 됩니다. 집합 건물은 아까 그 질문하신 분 중에 오피스텔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집합 건물은 집합건물법 시행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시행령의 담보책임 기간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따라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8월 12일 지금으로부터 2년 좀 더 지났죠. 그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16년 8월 10일 이후에 승인되는 거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라줘서 기타 하자는 2년, 3년, 5년이고 주요 구조부, 내력 구조부는 10년이다. 그리고 집합건물법도 동일하다. 어떻게 보면 2016년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을 만들면서 담보책임 기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오늘 강의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질문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하자보수의 청구 및 이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자보수의 청구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공동주택의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그 하자를 보수해야 된다. 누가? 입주자가 청구해도 보수해야 된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청구해도 보수해야 된다. 관리주체가 청구해도 보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장님들도 이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예요. 실질적으로. 주택법에는 그 부분이 좀 불명확했죠. 그런데 보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 관리단,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도 하자보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그 임차할 경우에 그 건물 아파트의 주인은 여전히 그 임차인 건은 아니죠.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하자보수 청구 권한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 임차인의 권리를 굉장히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 보면 다시 나누고 있는데 전유 부분 같은 경우에 입주자, 여기 입주자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세대의 주인. 그걸 이제 입주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입주자, 임차인, 이 전용 부분은 청구할 수가 있죠. 관리 주체가 대응할 수 있는 거죠.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자들이 계속 똑같은 하자다 그러면 관리 주체가 그걸 다 취합해서 하자보수 청구할 수 있느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공용 부분은 당연히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 주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용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가 청구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하자보수 계획 통보 및 보수 시행령 38조 3항에 보면 하자 청구가 들어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해야 된다. 그렇죠? 보수하거나 혹시 보수하지 못하면 다음 각호 사항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 대표회의 등 임차인 대표회의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서면. 그러니까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 못하면 서면으로 15일 안에 어떻게 하자보수할 건지를 통보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15일 이내에. 그런데 서면이라고 돼 있고 가로 열고 전자문서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전자문서가 뭘까요? 이메일도. 그러니까 요즘에 이 전자문서가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가 증거로 채택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소송할 때 보면 이메일로 보낸 거, 받은 거 그런 것들을 하드 카피를 해서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보낸 거 여전히 증거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메일에 첨부된 서류가 이거 하드 카피 해놓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제가 이제 강의를 드릴 때는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그런 중요한 문서는
그래도 내용 증명으로 보내시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독촉하는 공문 있잖아요. 왜 하자보수 청구했는데 왜 답이 없느냐? 이런 거는 이메일로 보내시고 그 이메일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또 실수로 지울 수도 있어. 그런 경우에 이메일로 보내시고 그 내용을 하드카피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해서 철을 해놓는 거죠. 충분히 증거가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권장해요. 근데 법에는 하자보수 청구도 뭐 전자문서로 해야 된다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진 않아요. 나와 있진 않은데 그 정도로 하면 충분히 입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어떤 내용을 사업 주체가 명시해야 되냐 하면 하자 부위는 어디고 어떻게 보수하고 보수에 필요한 기간은 어느 정도다. 그리고 이 하자 보수를 위해서 우리 회사 담당자는 누구고 연락처는 어떻게 되고 그 밖에 보수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해서 15일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업 주체는 이제 하자 보수 보증금의 예치인데 이건 이제 준공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공동주택을 준공하기 전에는 사업 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자 보수 보증금을 담보 책임 기간 동안 예치해야 된다. 그래서 현금을 예치하거나 보증에 가입하거나 해야 된다. 대부분의 회사는 보증에 가입하죠. 현금을 예치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여기서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동주택 경우에 공사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거든요. 100분의 3에 해당하면 그걸 현금을 예치하려면 상당한 금액이죠. 그래서 대개는 보증보험 증권을 띄게 되죠. 근데 보증보험 증권을 누구 안에나 다 띄워주는 건 아닙니다. 그 건설회사가 부실해서 보증서를 띄워줄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 그러면 보증서를 안 띄워주죠.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현금을 예치해야 됩니다. 상당한 부담이죠. 어쨌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현금을 예치하거나 보증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이 보증서는 사용검사 신청 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공동주택의 경우에 사용검사 신청 시 보증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즉시 그 명칭을 변경해서 보내주도록 하고 있죠. 처음부터 준공할 때부터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명칭 변경하게끔 해서 제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 이 보증서를 누가 보관할 거냐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보증서를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아까 이제 설명드린 거에 대한 설명드린 걸 표로 다시 정리했는데 현금의 경우에 은행에 예치하고 예치 증서를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주택 사업자 중에서 보증서를 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신용이 안 좋은데 그래도 공동주택을 졌다. 그 사람은 현금을 예치하고 예치 증서를 제출할 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다음에 이제 보험 증권을 띄워주는 데는 주택 같은 경우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다음에 이제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 그 외 기관에서 보증서를 떼줄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보증금의 사용,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보증금을 어떻게 청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그 법에 대한 설명이니까 보증금을 받았다고 합시다. 받았다 하고 그 보증금을 사용했어. 그럴 경우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 38조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 보증금을 분쟁 조정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 등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얘기예요. 특히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하면 30일 이내에 그 사용 내역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그죠? 30일 이내에 그 비용을 쓰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 법에 이제 요 법 관련 시행령에 보면 하자보수 보증금의 범위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총 공사비 100분의 3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고 100분의 3을 비율을 다시 나눠서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다시 나누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이 100분의 3이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 100분의 3 정도 금액 안에서 하자가 해결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자가 너무 심해. 너무 심하면 시공자는 100분의 3 이상으로 보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자보수 보증금은 이 정도면 이 안에서 되겠지라는 어떤 예정이에요. 손해배상의 예정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하다 보니까 100분의 3이 넘어간다고 해서 난 보수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하자가 너무 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하자가 너무 많아. 그럼 100분의 3 이상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보증금은 어떤가요? 보증금은 100분의 3을 넘어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건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공사한테 하자보수 받는 게 유리하죠. 하자가 많을 경우에. 이 하자보수 보증금의 용도는 여기 정하고 있는데 다 하자보수를 위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자심사 분쟁 조정을 통해서 하자로 판정된 비용, 조정된 비용, 법원 판결 비용, 하자진단 비용 이런 걸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는데 조금 반복인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시행령 40조에 보면 하자 보수를 안 해주면 보증서 발급 기간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청구할 수 있다. 다음에 보증서 발급 기간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행령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첫 시간에 그 순서 말씀드리면서 30일을 계속 중요시했어요. 그죠? 그 뭐냐 하면 이 중에는 최고 기간은 빠지고 다음에 이의 제기하는 거 그 기간을 빠지고 나면 30일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고 기간과 이의 제기 기간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한 3달 정도 보셔야 돼요. 3달. 그래서 지붕에 뭐 누수가 된다. 시공사는 연락이 두절이다. 다만 그 누수가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으로 5년 안에 발생했다. 그러면 갈수기에 보수를 하고 싶다. 그럼 장마철을 피하고 싶다. 그럼 한 10월 달, 요즘엔 태풍이 많이 와서 잘 모르겠어요. 태풍이 와서 비가 많이 내리는데 어쨌든 10월 달에 이제 방수 보수를 하고 싶다. 지붕에. 그러면 10월 달이니까 9월, 8월, 7월. 한 6월 말 정도에는 청구해야 돼요. 그래야 한 최고 기간 30일 이제 기간 생각하면 한 9월 말 정도에 돈을 받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10월 달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공사를 하려고 해도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300만 원 이하가 아니면 또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찰 기간이 또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좀 이렇게 공사를 예정하는 기간으로부터 뭐 입찰까지 생각한다면 한 4개월 전에 이제 행동을 취하셔야 그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보증금은 금융계좌로 이체된다. 그렇죠? 금융계좌로. 그런데 그 금융계좌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 공금이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계좌에 이체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업자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름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소장님들이 하자보수 이행 청구를 할 때 혹시라도 그 서류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받아들여 줍니다. 그리고 보완하게끔 요구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용역업체에 기술자가 나가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걸 커버하는데 실무적으로 보면 어떤 용역업체에 그걸 의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자가 너무 많아. 그리고 너무 중대해.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하자조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로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가능하죠, 뭐. 그런데 그 사업자, 공사를 할 사업자까지 선정하셔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사를 할 사업자까지 선정해서 그 공사업자로 하여금 하자조사 하게끔 하고
보증금을 받은 그 업자한테 일을 시킨다? 이거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좀 보고 있어야 됩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이에요. 다음에 보증금 사용 시 3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사용하면 3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 통보해야 되는데 만약 그게 의무관리 대상이면 사업주체뿐만 아니고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장 군수에게도 통보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의 경우에는 두 군데 통보를 해야 되죠.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면 한 군데만 통보하면 되는 거죠. 네,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자 보증금의 반환인데 요거는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에 따라서 아까 100분의 3 있잖아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이라고 보고 어떻게 나눠지느냐? 15%, 40%, 25%, 20%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보고 있죠. 여기서는 3년차를 좀 금액을 크게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마감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중대한 하자는 사실 5년차에 많이 있죠. 그런데 마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40%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인데 입주자 대표에는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사용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신고하는 양식은 어떤 거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데 한 38쪽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겠습니다. 39쪽이네요. 여러분 교재 39쪽에 보면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 내역 신고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작성을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시장이나 군수 또는 뭐 구청장에게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거기 보면 단지 현황, 입주자 대표 회의, 하자 보수 보증금의 내용, 사용 내역이죠. 그렇게 하고 그 첨부 서류 한번 볼게요. 첨부 서류 보면 하자 보수 보증금 금융기관 거래 명세서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어떤 그 공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키면 그 공사의 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한 서류까지 첨부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류가 중요하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나오는 질문이 어떤 거냐면, 자, 그 방수와 균열로 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돈을 받고 나서 균열업자와 균열보수업자와 방수업자 한 사업자도 될 수 있고 두 업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럼 뭐 관계없어요. 균열은 뭐 A라는 회사, 방수는 B라는 회사에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균열보수공사는 한 달 안에 끝났어. 근데 방수는 방수보수를 하려고 그랬더니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올 여름처럼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붕 방수는 사실 그 방수를 걷어내고 그 표면이 마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레탄을 예를 바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습유운 상태에서 바르면 하자가 발생하죠. 차일피일 기다리다 보니까 3달을 기다렸어. 자, 그런 경우에 근데 그 아파트가 의무관리 대상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균열보수비를 먼저 신고하고 다음에 방수는 나중에 또 신고할까요? 아니면 한꺼번에 할까요? 방수하고 나서 한꺼번에 신고할까? 어떻게 할까요? 예, 법에는 명확히 안 나와 있어요. 법에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법에는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질의회신이에요. 질의회신.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이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의 주택과에서 이걸 담당해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질의회신에 주택가를 상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내가 하자보수 보증금 받았다. 균열보수공사는 언제 끝났다. 방수공사는 비가 와서 못했다. 이런 경우에 이걸 먼저 신고해야 되느냐, 한꺼번에 신고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이제 법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질의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하면 되는데 공동주택을 관리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거 뭐 변호사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저같이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질의회신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그 답 받은 것을 출력해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적법하게 공동주택 관리하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한 번에 신고할 걸 2번에 신고한다고 뭐라고 안 그러죠. 그래서 제 생각에 추천드리는 방법은 균열보수 끝났는데 방수공사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균열보수 보수공사 먼저 신고하고 방수공사 끝나고 나서 또 신고하면 되죠. 그렇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예, 질의 회신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도 아까 나온 거죠. 사업 주체에도 통보하게끔 하고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이거 그 내용이 아니네요. 이제부터는 여기가 여기까지고 여기부터는 하자 종결 처리예요. 하자 종결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하자 종결 처리에 대해서 주택법보다는 좀 명확해졌어요. 명확해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주택법에 의해서 관리받고 있는 그런 아파트는 주택법을 따라주셔야 돼요. 따라주셔야 되는데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 종결 처리는 요 바뀐 내용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옛날에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떤 통보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가길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변경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만료 예정일을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에게 서면으로 알려줘야 돼. 30일 전에. 서면으로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됩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알려주느냐. 하자 보수를 우리가 완료했어요. 그런 내용과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기간 내에 하자 보수 신청이 없으면 청구 권리가 상실됩니다.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앞으로 한 달 후 며칠 날 도래합니다. 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 공문을 보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소장님들이 조금 이제 바쁜 일 때문에 좀 헷갈리시더라도 이걸 놓치지는 않겠죠. 그죠? 예. 자, 만약에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를 통보받으면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첫째, 전유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고 공유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전유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다는 걸 알려주고 하자 보수를 청구해라. 혹시 전용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청구하셔야 됩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데 중요한 거는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개별 통지하라 이렇게 됐어요. 개별 통지하라. 그리고 주택 단지 안에 잘 보이게 20일 이상 게시해라. 그래서 개별 통지 20일 이상 게시. 두 가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개별 통지 방법은 개별 통지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또 명확히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하자 접수 받을 때 전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강의하겠지만 전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용 부분 하자 어떤 그런 양식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다 표시하게끔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걸 어떻게 전달하죠? 우편물함에 꼽아 놓죠. 그죠? 저는 그 정도면 개별 통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이것도 질의회신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아파트가 1000세대인데 1000세대를 위해서 뭐 등기를 다 보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편함에 넣어서 그 개별 입주자들한테 전달될 수 있게 노력하는 거면 개별 통지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에 20일 이상 게시. 이건 중요하죠.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게시판 또는 뭐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홈페이지를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 많아요. 거기에다 게시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고. 요즘에는 뭐 아파트 소유자들의 핸드폰 번호가 다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이메일도 이렇게 해서 이메일로 보내기도 하고 또 문자로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통지를 어디까지 얘기하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최근에 이 법원에서 카톡 문자, 이메일 이런 걸 다 나름대로 증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전자 서류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해석하고 있는 경향이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 보수를 청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이제 하자 보수를 청구받았어요. 그러면 사업주체는 하자 보수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사업주체는 하자 보수를 청구받은 상황에서 지체 없이 보수하고 그 보수 결과를 서면으로 입주자 대표에게 통보해야 된다. 서면으로 통보했는데 보수 결과를 통보받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가지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안 하면 하자가 완료된 걸로 보는 거죠. 예. 물론 완료됐다고 해서 종료되는 건 아니에요. 종료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의제기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종료 확인. 이게 종료 확인사가 써져야 종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것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좀 명확히 하고 있는 거예요. 종료 확인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업 주체는 다음 각호 구분에 해당하는 자는 그래서 사업 주체와 다음 각호 구분에 해당하는 자 그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연결이 되죠? 사업 주체와 입주자는 그렇게 연결되죠. 공용 부분은 사업 주체와 공용 입주자 대표 회의는 그죠? 그러니까 공용 부분은 사업 주체와 입주자 대표 회의가 종료 확인을 하는 거고 전용 부분은 사업 주체와 입주자가 종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업 주체와 다음 각호 구분에 해당하는 자는 하자조사가 끝난 때에는 공동으로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담보 책임 종료 확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종료 확인은 담보 책임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그 전에 해놓고 나서 또 하자가 발생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종료 확인 양식은 여러분 교재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면 설명이 됐죠. 이 정도면. 예, 요거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